2004년 서울 경기 일대는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잇따랐던 살인 강도 사건 용의자 37살 정모 씨입니다. 이거 무서워서 보람에 운동으로 가라 무서워서 못 가. 비 오고 그 소문 막 돌고 하니까요. 비 오면 더 무서워요. 악한 존재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날 갖다 버린 신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네요. 살인, 그것도 아주 많이요. 피가 뿜어져 나올 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13명을 살해했습니다. 잔혹한 살인마 정남규입니다. 2004년 서울 경기 일대는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해 사건이 주택, 공원, 골목길 이런 곳에서 열흘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범행 수법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노상에서 흉기로 습격을 한다든지 또 방화, 성추행, 주택 침입, 살해, 정말 한 사람이 과연 저지른 범죄인지도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여러 수식어들이 나왔죠. 비 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 아니면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런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마침내 그 범인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입니다. 네. 2년 4개월 동안 24건의 범행을 저질렀고요. 1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0명에게 중상해를 입힌 잔혹한 살인마 정남규입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정모 씨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각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묻지마식 살인극이었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잇따랐던 강도 살인 사건 용의자 37살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자신의 인천 집에서 가까운 서울 서남부를 범행지로 택하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다니다 중간에서 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다가 금품이 없거나 사람이 깨면 마구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왜 쳤어요? 그냥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친 것 같습니다. 용의자 정 씨는 현장 검증 내내 차분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상황도 완벽하게 재현해내 정신감정을 의뢰하겠다던 경찰을 무색해했습니다. 영화가 이제 캄캄하다는 걸 알고 인적이 드문 걸 알고 여기서 천천히 걸어갔죠. 여기서 보고 거기서 해야 되겠다. 거기서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용의자 정 씨는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눈을 흘기는 등 감정을 드러내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흥동 모자 상해 사건 현장 검증에서는 거세게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이미 밝혀진 13건의 강도 살인 외에도 10여 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이제 경찰에서 이 프로파일링 기법을 좀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적용을 했던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당시 제가 이제 피의자, 이 범죄자에 대한 분석을 초창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진술 태도라든지 나중에 그 나타난 그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정말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바로 이 자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한 1000명 이상의 범죄자들을 만나봤지만 가장 잔혹했다는 범죄자로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데 이게 바로 정남규의 짓으로 밝혀진 24건의 범행 지도입니다. 지역을 보면 거의 점들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영등포, 구로, 관악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12건, 동대문, 강북 등 서울 북부에서 6건, 그리고 부천, 안양, 군포 등 경기도에서 6건 이렇게 모두 24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상 마구잡이로 범행을 한 거네요. 그냥 뭔가 딱 정해진 거 없이 정말 기분에 따라서. 네네. 수도권 주택가와 골목을 오가면서 벌어졌던 정남규의 극악무도한 범행.
그 잔혹한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는 곳 근처 아니면은 평소에 좀 잘 아는 동네인 것 같아요. 네. 오자마자 CCTV를 딱 확인한 걸 보니까. 그러네. 오늘은 여기입니다. 골목 구석구석 익숙해서 다 알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정남규는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저렇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지역이긴 한데요. 제가 체포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갔을 때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지역들하고 사는 곳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구조나 이런 것. 그러니까 도로상의 어떤 특징들, 골목의 뭐 위치 이런 것들이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다 따로 떨어져 있긴 했지만 상당히 익숙하고 유사한 이런 장면들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범행을 저지르는 선택을 한 곳들은 그런 그 익숙한 지역, 비슷한 장소 그런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오늘은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리란 확신이 듭니다. 깜짝아. 뭐야? 놀랬어. 미안해. 놀랐잖아. 많이 기다렸어? 아니. 너무 좋았어. 10분 전?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첫 번째 선택은 실패했지만 아직 밤은 길고 사람은 많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린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네. 그 물건은 주문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신상으로 뭐야,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라고. 피해자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출근을 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일과죠. 그래서 이날도 저녁에 출근을 위해서 집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큰 길로 나가던 길이었죠. 어떡해. 나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지금입니다. 제 임무를 시작할 시간이. 악한 존재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날 갖다 버린 신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저 장소는요, 제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CSI하고 같이 출동을 했었는데 그 발생한 장소 위쪽으로 이제 갈래길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골목이 연결이 되는 곳인데 50m를 이제 뒤따라와서 큰 도로로 나가기 전에 돌려 세워서 갑자기 복부를 저렇게 공격한 사건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 경찰에 신고.
괜찮으세요? 제발. 실제 사건에서는 주머니에서 옷을 빼지도 못한 상태로 공격을 당해서 손등에도 상처가 있었고요. 이제 저렇게 가서 구조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한 상황입니다. 저 여자가 마지막에 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니 아드레날린이 샘솟습니다. 또 하나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게 절 숨쉬게 합니다. 사실 저희가 본 드라마 속의 사건이 2004년 2월 6일 저녁 7시 10분 무렵입니다. 동대문구 임운동에서 벌어진 그 정남규의 사건으로는 세 번째 범행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저런 식으로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당일은 이제 현장에 눈이 좀 오다가 막 그친 상태고요. 2월 6일이니까 이미 해가 져서 7시이지만 깜깜한데 인적이 좀 드문 이런 골목 입구였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이 식당까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격된 장소는 어딘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한 가지 되게 의아한 일이죠. 의아한 일인데 2004년 7월에 검거된 유영철이 수사를 받으면서 뜻밖의 자백을 합니다. 임운동 사건이 자기가 저지른 거다라고 자백을 하죠. 근데 유영철은 사실 자백 외에는 물증도 어떤 증거도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임운동 사건을 기소를 합니다. 근데 유영철은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습니다. 아마 진짜 범인은 밖에서 웃고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은 재작년 임운동 20대 여성 살인사건. 미제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을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정모 씨가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영철이 진술하는 임운동 사건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철의 사건 중에 노상에서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고 본인이 주장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걸 현장 검증을 따로 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이 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진범 정남규가 체포되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봤느냐라고 했더니 뉴스를 통해서 봤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지른 범죄를 저 유영철이 왜 자기가 저질렀다고 하느냐.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아니 공 교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시니까 문득 저도 이제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유영철은 정말로 노상에서 저런 범행을 저지른 집 안에서. 경우가 없었었네요. 네. 보통 근데 집 지금 안에서. 정남규는 24건의 범행 중에 11건이 밖에서 저렇게 노상에서 여성을 뒤따라가서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범행이었습니다. (2004년 1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4달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엄청 짧은 기간 안에. 와, 4달 동안 10건. 그 간격이 길어야 2주, 빠르면은 바로 다음날. 연일 이어서 거의 바로 뭐 다음 날. 며칠에 한 번꼴로 막 일어나는 지금 상황인데 범행이. 근데 약간 언제부터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의 범인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등포구 신길동에서만 연이어서 며칠 간격으로 3번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때 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살아남으셔서 이렇게 증언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피해자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가 뒤따라오길래 아 이거 강도다라는 생각에 가방을 던져주고 피했다는데 이 자신의 가방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를 쫓아와서 그리고 웃었고 웃는 걸 봤다고요? 예, 웃었고 그리고 칼로 자신을 찔렀다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금품을 노리는 범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살인을 즐기기 위해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 판단이네요, 지금.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이 피해자들이 워낙 큰 상해를 입고 치료가 계속 진행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막 여러 명이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 피해자의 진술을 쭉 일명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판단을 1차 판단을 시작을 하고요. 정남규의 행동 특성들을 그 당시에 이제 뭐 범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시간대,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그 공격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하나의 유형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발견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밤늦은 시간, 그러니까 이 피해자 여성들은 다들 그때 일을 마치고 막 귀가를 하는 중이거나 일을 나가는 새벽 시간대 이럴 때 이 정남규가 공격을 했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포에서 발생한 이 우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그 1년 사이에 벌어진 그 장소가 바로 옆 골목입니다. 장소가. 범행 대상을 선정하러 그 지역에 갔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늦게 귀가하거나 출근하는 여성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피해자의 공격 대상이 바뀐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우유 배달을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무차별 공격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진짜 그냥 즉흥적이네요. 정말 즉흥적이네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이 지금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들의 이 다리에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공격을 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정말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로 이 앞 신체를 이렇게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피해자 중 아까 말씀드렸지만 4건이 정말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바로 집 앞 현관문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척동에서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어떤 요란한 소리가 나와서 그 피해자의 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직후에 시간이 좀 지났는지 과다출혈로 이미 사망한 상태로 그렇게 발견이 됐고 손을 쓸 수조차도 없었다고. 아니 그러면은 정남규는 그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다녔던 건가요? 그러니까 작은 레저용 칼이었다고 해요. 그 흉기가. 그걸 오른쪽 소매 안에 이렇게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범행 도구가 이제 뭐 식칼로 바뀌었고요. 또 이렇게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또 깨끗이 씻어서 자신의 집에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레저용 칼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거면 정말 많이 찌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간에 이 정남규의 입장에서 지금 범행을 얘기하자면 피해자가 구조되고 구호된 것은 자기 범행의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칼로 바꾸게 됩니다. 큰 칼로 바꾸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노상 습격 사건에 사용한 범행 도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그 정남규의 그 장롱 서랍 밑에서 발견이 됩니다. 마치 칼지갑처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근데 진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범행 도구를 집에다가 숨기는 거 무슨 심리예요? 이 범행 도구는 그 범죄자한테는 시그니처? 엄청난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남규 사건에서 이 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연관성을 분석해서 다 지금 수사팀에서 동일건이라고 했지만 본인 자백도 있었고 만약에 법정에서 증거를 번복해버렸다면 증거가 없어요. 그냥 말뿐인 자백과 분석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분명히 이 칼은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수색을 2번, 3번 하는 과정에서 그러고 칼을 찾아냈거든요. 근데 흉기를 서랍 아래 이렇게 보관했다는 거는 혹시 누군가에게 절대 들키지 않고 싶다는 어떤 또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이제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도구 이런 것들을 아마 방치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일반 강도 사건이랑 다른 정남규만의 특별한 행동, 범행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연쇄 사건으로 처음 초창기에 진행을 하기 시작한 배경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범죄 심리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해자들은 심지어 열쇠를 문 앞에 꽂아 놓은 상태로 공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누군가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사람들이 없을 때 어두운 곳에서 따라가서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이미 살해 공격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밝은 곳에서 또는 집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돌려세워서 피해자를 공격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범행 동기와는 일단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결국엔 내 얼굴을 보면서 숨을 거둬라라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희열을 느끼나 보다. 그렇죠. 보고 웃었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 체포되기 전에 이런 의도가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동기 분석을 했지만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스러워야 된다. 자기 입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정남규는 왜 이렇게 범행을 시작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궁금해하고 또 접근하고 싶은 영역이기도 해요. 과연 정남규는 어떤 사람일까? 정남규의 범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된 것일까? 정남규의 살인 충동이 시작된 그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전 소심하고 약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찐따. 저기 저 여자 보이지? 가서 얼른 엉덩이 만지고 와. 내가? 야, 여기 찐따가 너 말고 또 있냐? 난 못해. 야, 뭘 못해. 후딱 뛰어가 하라면 해야지. 하지만 그건 저의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절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었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더군요. 보니까 이게 친구가 아니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무리 중에 한 명이었네요. 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선배들한테 이렇게 구타도 당하고 선배들이 시키는 것들 술 마셔라, 쌀 훔쳐와라. 진짜로 드라마 속에서 나온 것처럼 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와라. 이러면 그렇게 시키는 듯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 원래 야 누가 이거 가져오래? 눈깔이 삐었냐? 소주를 한 병만 갖고 왔네. 진짜 이 요새 진짜 닮았지? 그만해라. 다음엔 좀 잘 하자. 가자. 맛있게 먹어. 너 진짜 그런 걸 시켜서 내가 안 입혔어. 괴롭힘이 일상이 돼갈수록 분노가 쌓였지만
반항조차 못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강했으니까요. 이렇게 저 자식들의 시다바리로 살다 죽을 거라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아이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살인자들 보면은 꼭 동물한테 먼저 저렇게 뭔가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그러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엉뚱한 곳에 이렇게 풀할 데가 없으니까. 네. 결국 이제 그 이 사이코패스들이 어린 시절에 동물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정남규도 그 이 어린 시절에 여러 동물들을 학대하고 또 뭐 이 살해한 이런 사건들이 에피소드로 계속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됐어도 여전히 전 실패자였습니다. 힘센 놈이 모든 걸 다 갖고 약한 놈은 여자한테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개 같은 현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너 이 새끼야, 지금 어딜 보는 거야? 죽고 싶어? 가슴 속 불이 활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직접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를 자세히 들여다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처럼 약해 빠진 놈한텐 언감생심이었다고나 할까요? 정남규의 성격상 여성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귀거나 어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해소할 방법을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행위를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저건 좀 대범하진 않아요. 길에서 사람 죽이는데 집 안에 들어가서 성추행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 피해 여성들을 자기가 모두 장악한다고 하는 아주 왜곡된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교도소에서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참했던 그 시간들이 빨리 흘러가길 바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면담을 할 때 그 보면은 내가 정말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교도소 안에서도 이제 왕따를 당하고 많이 두들겨 맞고 조폭들한테 맞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성적이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사회적 결함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나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착한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그 자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할 때마다 제가 내성적이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 약간 그 계속 그냥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심리적 고립 상태를 스스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날 괴롭힌 그 자식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만 고통을 당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 결국 절 집어삼켰습니다. 저렇게 2003년에 마지막으로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은 늘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과 어떤 따돌림을 당하면서 나는 항상 불이익만을 받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쌓였겠죠. 저 때부터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그 끔찍한 범행들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 우리 때 언제 이렇게 컸대? 엄마 내가 예쁘게 컸지. 시집 갈 때 다 됐는데. 시집이야, 난 엄마랑 같이 살 거란 말이야. 진짜? 당연하지. 아유, 믿어도 돼? 당연하지. 아유, 나 진짜 시집 안 가고 엄마랑 맨날 살 거야. 엄마 본다? 당연하지. 밥 먹을래? 가족들한테도 저렇게 약간 무시를 당했었네요. 그걸 또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피해 의식과 열등감이 진짜 엄청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오빠 좀 나가라고 해. 어딜 나가라고 해. 가족인데 같이 살아야지. 그럼 내가 나갈게. 선이야, 좀 조용히 좀 해. 오빠 다치잖아. 진짜 나도 미치겠다고. 숨 좀 쉬고 살자. 가족마저 절 버리니 오히려 속이 편합니다. 이제야 할 일이 뭔지 깨달았으니까요. 강해질 겁니다. 평생 절 따라다닌 외로움, 열등감, 나약함, 소심함을 싸그리 불사를 겁니다. 이 세상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렇게 주 3회씩 집 근처 운동장에서 10km를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악력기다 아니면 뭐 역기다 이런 걸로 체력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이제 도주하기 위해 저렇게 체력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정남규의 성향을 일부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체력을 키울 그거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왜 저러고 살지? 술, 담배도 끊고 매일 뛰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차차 익숙해지더군요. 제게도 이런 끈기가 있었구나 싶어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결국 전 목표를 잃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말입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니 나날이 몸이 단련되더군요. 공부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겠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뭐 하는 거죠? 신발 바닥을 뜯네요. 네, 실제로 범행을 할 때 그 족적과 지문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신발의 그 밑창을 모두 이렇게 파내거나 아니면 항상 장갑을 착용하는 어떤 저런 치밀한 준비를 했답니다. 공부를 해서 나온 결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압수수색을 갔을 때 뭐 장독대라든지 그 뭐 이 창고들, 그다음에 이제 물건들을 넣어놓는 이런 곳에 그 심지어 밥솥 안까지 9켤레의 운동화가 전 발견이 됐는데요. 전부 밑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이건 어리석은 게요. 이거 자체가 족적입니다. 정남기의 족적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신발은 문양이 있기 때문에 없는 족적이라면 사실 정남규의 족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되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범죄자들은 나름대로 저렇게 준비를 한다지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꼭 약간 살인범들을 보면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네요. 살인. 그것도 아주 많이요. 누굴 죽이냐고요? 아무나요. 오늘이 D-Day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사는 곳. 제가 살던 곳과 비슷한 이곳에서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남자는 뭐 그냥 아예 범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네요. 완벽한 타겟이라는 게 여성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은폐와 기다림. 이것이 이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 먹잇감이 오는군요. 방심한 상태의 연약한 존재. 완벽합니다. 야, 황지수, 무슨 말이야? 그럴까? 이제 저 여잔 필요 없습니다. 더 연약하고 순수한 먹잇감을 찾았으니까요. 가슴 속에서 불이 확 일었습니다. 얘들아, 니네 혹시 잠깐 아저씨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전 악마가 됐습니다. 해방감과 쾌감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가장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범행 대상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애들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것 같은데. 네, 저게 바로 정남규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2004년 1월 14일, 좀 늦은 밤이죠? 네. 9시 20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6학년 이렇게 두 아이였고요. 본인들 집 앞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둘 중 한 아이의 아버지는 퇴근길에 그 아이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집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동생과. 그런데 그 직후 두 명 모두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경찰에 신고가 됐고요. 이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제 수색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 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야산 쪽에 그 산들이 되게 얼어 있었고 눈도 많이 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결국 16일이 지난 1월 30일에 그 야산 그 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지난 14일에 경기도 부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2명이 집에서 3k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구는 발견 당시 누워있는 상태로 발가 벗겨진 채 자신의 운동화 끈으로 양손이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또 윤군 역시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옷가지에 덮여 있었고 윤군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키 170cm, 짧은 머리에 검정색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30대 남자. 경찰이 파악한 유력한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숨진 어린이들은 이 용의자를 순순히 뒤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어린이의 사망 시간은 실종 당일인 14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목도리로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숨진 김군 손에 묶인 매듭은 잘 풀리지 않는 정교한 솜씨였습니다. 노상습격 살인과는 다르게 좀 범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 보이는데 일단 아이들 산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칼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아이들을 나체로 만들고 나무에 손과 발을 묶은 겁니다. 뭐 발견 자체가 그렇게 됐고요. 부검 결과 질식사로 밝혀집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 결박의 방식입니다. 아이들을 제압하고 결박한 방식 처음 봤어요. 새 손가락. 손가락을 아이들이 신고 있던 운동화 끈을 풀러서 나무 뒤로 연결을 해서 결박을 합니다. 손가락을. 저도 뭐 사실 그 장면만 보고는 이런 특이한 방법, 그다음에 아이들이 둘이나 되는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인지를 도무지 사실 짐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 사무실에서 쓰는 그 이 PC의 그 소위 바탕화면에다가 이 장면을 올려놓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보자 라고 해서 거의 3개월 이상을 제가 매일 아침에 컴퓨터만 켜면 그 바탕화면에 그 장면이 나오도록 해놨었어요.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정남규와 체포된 이후에 면담을 하던 중에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그 단서를 찾게 됩니다. 정남규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건가요? 자기들이 아이들을 해쳤다고? 네, 어렸을 때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더니 10살 무렵에 동네에 사는 아저씨에게 성적인 추행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그 피해를 당했느냐라고 했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산으로 자신을 위협해서 데리고 갔는데 운동화 끈을 풀게 만들어서 그 끈으로 내 손가락을 묶어놓고 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초등학교 살인 사건을 자기가 당했던 그대로 또 범행에 쓴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남규한테 가장 어떤 장면에서는 네가 만족감을 느끼고 좋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피해자가 고통을 정말 자기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눈앞에서 계속 상황이죠. 보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건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사건의 순간순간은 충동적일 수 있지만
지금 2003년 1월에 출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 1년 동안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이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정남규는 심정적으로는 아마 나는 이미 살인의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최상의 있었을 상태일 거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범행이 시작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 그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이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이런 이제 족적, 그다음에는 그 이 성범죄를 저지를 때는 이 그 피임 도구를 전부 물에 씻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문이나 자기 DNA를 일체 남기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죠. 특히 이제 이 피임 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확성본이 이 CSI들이 채취를 하면 어디 제품, 뭐 어디 구입자, 뭐 이런 것까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그냥 싹 다 씻어서 이 범행에 사용을 했죠. 또 위치 추적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는 휴대폰도 전혀 뭐 사용도 하지 않았고요. 게임, 뭐 인터넷, 뭐 이런 그 관계들은 일체 단절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에는 항상 뉴스나 이 신문 기사를 꼼꼼히 챙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그 지역에서 내가 벌인 그 사건이 뉴스화 됐나 안 됐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저지른 사례가 사례로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사례가 실패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범행 장소를 다시 가요. 옮겼다고 합니다. 옮겨요. 옮긴다. 근데 이 살해를 저지른 다음에 시신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도주를 했잖아요. 그 시체를 훼손하거나 은닉하지 않은 뭐 이런 이유가 또 있나요? 그게 좀 특이해요. 일단은 자기의 어떤 증거들은 여기 전혀 남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자기가 피해자가 충분히 고통받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살해된 이후의 피해자의 어떤 그 뭐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철과 굉장히 다르죠. 유영철은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시신을 훼손했다면 정남규는 정반대의 특징을 나타내죠. 오랫동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마치 물건처럼 방치하는 이런 그 잔혹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 정남규의 범행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첫 번째로 초등학생 2명을 살해를 하고 본격적으로 노상 습격을 시작하게 된 건 그렇죠.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2004년 1월 30. 1월 30일.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말씀하신 2004년 1월 30일 정오 무렵에 이 두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무렵. 이 시신이 발견된 날 같은 날 새벽 3시 반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1층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가슴과 복부에 흉기로 찔리게 됩니다. 중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됩니다. 이때부터 정남규의 노상 습격 살해 행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계속된 정남규의 범행이 한 사건을 기점으로 전혀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다음에 꼭 오빠가 데려다 줘. 알았지? 오빠 잠깐만. 내가 착각했나 봐. 피가 뿜어져 나올 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곱씹고 또 곱씹으며 이 기분을 만끽하고 각인할 겁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혈흔이 묻거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범행을 저지른 지역과 이제 자기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니까 공원, 화장실, 골목에 보면 다세대 문이 열려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당에 있는 이런 그 수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혈흔도 닦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공원 화장실에서 저렇게 신발에 떨어진 피나 그 입고 있던 옷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세상에 완벽히 널 보여줄 때까지 절대 멈추면 안 돼. 오빠, 나 칼에 찔렸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이제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근데 이제 이 소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인 줄 알고 정당규는 이제 도주를 한 것이죠. 실제 이 피해 여성은 그래서 다행히도 구조가 되어갔습니다만 너무 위치를 늦게 파악하는 바람에 결국은 치료 중에 사망을 하셨죠. 몸을 흉기에 찔린 여고생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부녀자 흉기 피습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부쪽동 주택가에서,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각각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여자의 신고로 전 유명해졌습니다. 비록 내가 했다고 자랑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절 보여주게 됐으니 기분이 참 좋더군요. 실제로 저 보라매 공원 사건 다음 날 그 정남규는 TV 뉴스를 보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압수수색을 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너무 놀란 장면이 있어요. 베개가 있는 곳에 신문들이 정말 20-30cm 정도의 신문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들춰봤더니 그 나와 있는 장면들이 자기가 범행을 저렇게 저지른 것이 보도된 장면들만 접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는 정말 얼마나 이자가 그 범죄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충격과 피해자의 고통을 늘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회상하고
야, 이랬던 것들을 정말 눈으로 보니까 저는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저도. 하지만 좀이 쑤십니다. 다시 살인을 하고 싶어서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사냥감을 찾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신기하더군요. 오늘 안에 사냥감을 못 찾을까봐 다시 마음이 급해집니다. 살인을 못할 땐 그곳에 갔습니다. 기억 속 피냄새를 맡자 성취감이 느껴지더군요. 더 많이 잔인하게 죽이면 더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겠죠. 이것도 실제 정남기가 했던 얘기인데요. 모든 목적을 가지고 나온 날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날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곳에 가서 여기 서 있어 봤다. 너무나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진술을 실제 합니다. 그거야말로 제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정말 써서도 안 되지만 살인을 추억하는 범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쉽습니다. 체력을 단련한 이유죠. 완벽한 장소, 타이밍, 방법. 전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사냥감을 단번에 훅 처리하는 놈입니다. 치명적이고 멋지죠. 저 안엔 어떤 사냥감이 있을까요? 딱 보기엔 좀 아직 어린 학생 같은데. 네, 저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소리 내면 죽어.
강간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반항을 해서요. 그리고 바로 마무리. 아니 이미 사망을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지금? 네, 저렇게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가슴속 불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불을 질렀더니 모든 게 새롭더군요. 그렇게 전 완벽하게 살인과 방화에 중독됐습니다. 이 정말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가 그 방화와 성범죄가 항상 함께 붙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정남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집에선 누구도 못 나갑니다. 오늘 제 손에 다 죽을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 가족들이 있는데 그냥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방에서 지금 저기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인데. 더 잔혹스러웠던 것은요, 그 출입문 입구에 불을 지릅니다. 못 나가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상쾌함도 잠시, 살인 갈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담배는 끊었지만 이건 못 끊겠습니다. 아마 전 죽는 순간에도 살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가족 사진을 보니까 지금 저 당시에도 다른 가족들은 다른 방에서 각자 잠을 자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저날 저 집에는 아버지와 3남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이 나니까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깨우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안 돼서 밖으로 탈출했는데 3남매는 이제 모두 사망을 한 채 발견이 됐죠. 근데 아버지도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장애를 얻었어요. 그리고 뭐 집이 탔으니까 이제 뭐 거의 전 재산이 다 사라진 거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린 소녀를 성추행을 하고 온 가족을 몰살시킨 거잖아요. 원한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에 단지 그냥 자기네 살인 욕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아니 노상 습격 범행도 끔찍하지만 이렇게 집으로 직접 들어가서 침입해서 방식에 이게 훨씬 더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남규는 왜 갑자기 그 범행 방식을 바꾸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앞선 드라마에서 봤던 그 보라매 공원 여대생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서 일어난 유사 사건들이 같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 서남부 지역 4km 반경에서 4건의 부녀자 흉기 피습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사이 일어난 밤길 부녀자 피습 사건은 모두 4건입니다. 3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 내리는 목요일 밤을 조심하라는 괴담까지 떠돕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보람에 운동으로 가라 무서워서 못 가. 한 3주 정도 계속 목요일마다 비가 왔거든요. 비 오고 그 소문 막 돌고 하니까요. 비 오면 더 무서워져. 보면은 이제 사건이 반경 4km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다. 밤이나 새벽 시간 혼자 길을 걷던 여성들이 피습당했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매일같이 보도되니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두려움과 경계심도 그만큼 심해졌습니다. 뭐 반상회를 열어서 자치 이제 방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시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정남규 이런 보도를 계속 보고 나서 결국 이제 범행 방식을 바꾸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피해자가 완벽하게 사망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침입이라고 하는 그 자극이 발전된 수법으로 범행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보면은 보라매 사건 직후에도 어디서 어떤 범행을 했었죠? 보라매 공원에서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8월 4일부터는 정말 주택 침입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약간 신길동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그 문, 창문 또 이렇게 다세대 주택 2층에 가보면 왜 대형 큰 이렇게 베란다 쪽에 창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들을 열고 이제 침입을 해서 자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를 저런 이제 둔기로 무차별 공격을 하고 도주하기 전에 집에 불을 질러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거나 죽게 만드는 행위를 저질러 갑니다. 아니 둔기로 머리를 내리셨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살인 자체가 목적이 된 거네요. 이게 바로 이제 정남규가 사용한 범행 도구들입니다. 이게 이제 무거울 것 같아. 저걸 갖고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이제 호일복스랑 파이프렌치. 둘 다 사실 저는 처음 보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아니 이걸 들고 다니기 이 파이프렌치 무게가 진짜 무겁거든요. 뭐 크게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범행 때마다 이거 들고 다녔다는 게 이걸 그러니까 범행에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한 거죠 이게.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검거가 되던 날 범행도구를 소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길이가 한 40cm 정도 되고요. 무게가 2kg가 좀 넘습니다. 소지하고 다니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범행도구죠. 그래서 이 정남규는요, 이걸 가지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범행 지역으로 선정한 그 골목 안에 있는 남의 집 장독대 밑이라든지 또는 전봇대 쓰레기통 옆 내가 침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집이 선택이 되면 이제 가져와서 범행을 저지르고 또 놓아두고 가는 거죠. 이걸 딱 보니까 뭔가 준비성이 철저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대단하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는 이제 호일박스인데요. 이게 자동차 타이어 갈 때 쓰는 공구인데 범행을 한 뒤에 어떤 가정집에 그 우유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두고 남의 집 다음 범행 때 다시 꺼내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진술한 내용이고요. 수사팀이 검거한 후에 가서 보니까 이걸 넣어놨던 그 우유 주머니 안에서도 혈흔들이 발견됐다. 정남규가 주택에 침입을 해서 이제 둔기를 휘둘러서 범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게 모두 10건인데 2005년 4월 6일 안양에서 역시 70대 노인과 13살의 손녀가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8일 금천구 시흥동에서 40대 여성과 14살 아들이 중상을 입습니다.
2005년 6월 4일 광명에서 30대 여성과 14살 딸이 중상을 입습니다. 2006년 1월 14일 창동에서 7살 아동이 중상을 입습니다. 특히 이 모든 침입범죄에서의 정남규의 족적은 어른들이 있는 큰 방으로 향하진 않았어요. 항상 아이들. 한 두세 군데의 집에서는 큰 방으로 향해서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한 흔적들은 나타났는데 결국 침입한 것은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있는 작은 방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남규의 잔혹함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남매가 함께 살던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먼저 누나를 성추행했고 둔기로 살해를 했어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남동생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또 둔기로 내려져서 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방 문고리에 이렇게 젓가락을 끼웁니다. 잠근 거죠.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근데 이 젓가락이 밖에서 끼운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열 수 없게끔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상해를 입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로 나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정말 악마가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사망한 피해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안타깝지만 살아남은 분들도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게 남았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사망한 이후에 혼자서 중상을 입고 탈출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피해죠. 그 자식 3명을 잃은 아버지가 사실 사건 초기에는 처음에는 용의자로 의심을 아, 혼자만 받았다는 말을 살아남으셨으니까. 들었습니다. 이 정남규는 왜 이렇게 또 힘든 곳들만 또 선택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부유층을 꼭 살해하고 싶었지만 거긴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서도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요. CCTV나 보안장치 이런 게 있어서 범행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이 정남규를 잔혹하다라고 하고 비열하고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못 사는 탓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이다 라는 말을 뻔뻔하게 할 때 더 이상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으로 대하면서 과연 이 사건을 분석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깊이 했던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던 정남규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었나요? 2년 4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끔찍한 살인 행각을 이어가던 정남규. 결국 검거가 됐는데 피해자의 손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잇따랐던 강도 살인사건 용의자 37살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그제 새벽에도 서울 신길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르다 집주인 부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잡았죠, 머리를. 그러니까 얘가 도망을 가려다가 머리를 잡혔으니까 못 간 거예요. 머리 한 움큼이 뽑히면서 저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나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정 씨는 달아났고 경찰은 도주 2시간 만에 사건 현장에서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시민의 제보를 받아 가까스로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2006년 4월 22일 새벽 4시 40분경이었습니다. 영등포구의 신길동의 어떤 한 주택에서 정남규가 침입을 했죠. 어김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20대 남성이 자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갑을 뒤졌는데 남성이 깨어났죠. 그래서 이제 곧장 아까 보셨던 파이프렌치로 남성의 머리를 가격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한 번에 이제 뭐 실신에 이르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남규는 피해자 부자와 격투 끝에 제압을 당합니다. 이 파이프렌치 아까 보셨잖아요. 그 무거운 걸 왔고도 와 그거를 격투 구태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 진짜. 약간 건장하셔 보였어요. 네, 정말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에요. 결국 정남규가 거기 그 집에 침입을 해서 강취한 것은 현금이 24,000원이었습니다. 문화상품권 한 장,
이것을 이제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서 간취했고요. 그 행위가 없었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처음부터 이 수사를 진행을 했을 텐데 단순 강도 사건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의 방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정남규가 탈출을 합니다. 이 수갑을 찬 채로 도주를 해요. 도주를 해서 어느 가정집의 옥상에 숨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주민의 신고로 다시 검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정남규가 다른 살해 사건들을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의 범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호송이 돼서 오는 동안에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잡혔다. 네. 이런 말을 이제 혼잣말로 계속 이제 중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끝났다. 1000명을 더 죽여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래서 이 수사팀에서는 이 수사 보고서를 올리고요. 저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제 범인이 잡히는 곳으로 가고 모든 CSI가 그동안 수집되어 왔던 증거물들, 발자국과 장갑 자국과 이런 것들을 전부 해당 경찰서로 집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형사는 이 파이프렌치 안에 오래된 피들이 있는데 이 피는 지금 오늘 발생한 사건의 피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중에 오래된 좀 흔적이 남아있는 피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단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어났던 그 흉기를 사용한 노상 습격 사건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었죠? 범행 도구나 방식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는데. 노상 습격 사건 당시에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가 있습니다. 이 몽타주가 2004년 4월 신길동 사건 당시에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자, 그리고 2005년 5월 금포 우유 배달원 사건 당시 만든 몽타주가 이겁니다. 어떤가요? 뭔가 약간 닮았어요. 아니 광 대표나 턱선, 예, 예. 뭐 눈썹 모양 그리고 윤곽 전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체포 당시에 뭔가 몽타주와 실제로 만난 정남규의 모습에서 다르다. 머리숱. 그렇죠. 머리숱은. 머리숱 그런데 이게 턱선이나 이게 뭐 이런 거. 턱선이나 어떤 인상을 느끼기에는 비슷한 뭔가가 좀 첫인상이 어떤가요? 이렇게 딱 됐을 적에 첫 마디에서 느끼는 처음 풍기는 어떤 느낌이 지금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어눌하고요. 의사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의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피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눈들을 맞추지 못하는 맞춰보지 못한 그런 태도였습니다. 사회부족성.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감 생활을 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때 눈을 맞추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이제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남규의 진술이 현장 증거와도 이렇게 일치가 했었나요? 네, 그 봉천동에서 그 세 자매 살해 사건 때 확보했던 장갑 문양이 정남규가 검거했을 당시에 끼고 있던 장갑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에서 벌어졌던 모자 상해 사건, 어머니와 아들의 그 상해 사건 때 현장에 있던 그 족적이 검거 당시에 신고 있던 조깅화와 이제 일치가 됐죠. 근데 뭐 맨 처음에는 막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갔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해도 근데 뭐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다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본인이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신발도 다 떼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증거 앞에서는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증거물을 확보한 뒤에 이제 정남규의 집에 압수수색을 이제 같이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정말 뜻밖의 무언가를 발견하셨다고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언론에 나온 자기 범죄를 보면서
계속 스크랩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터뷰한 사진이 이만큼 한 면이 다 나와 있는. 아, 교수님의 기사를. 기사가. 그때 굉장히 조금 유명한 그 주간지였었는데 거기에 한 면을 얼굴을 전체로 이제 드러내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수사를 우리가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꼼꼼하게 이렇게 밑줄을 쳐서 범죄 심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었죠.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압수를 했습니다. 2년 4개월 동안입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13명을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20명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주택 4채 그리고 건물 1채, 차량 2대를 불을 태웠습니다. 자, 이렇게 정남규는 모두 24건의 범행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현장 검증 때도 피해자 가족들한테 막 발길질하고 웃고 태도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는 좀 반성의 태도가 있었어요.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말 단 한마디나 표정 자체도 없었고요. 재판에서도 난동을 부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정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돌진하는 이런 상황을 전개하기도 하고요. 소심하다면서 그럴 땐 또 소심하지가 않네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들은 소심함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33명이나 되는 그 인명 피해를 해놓고 진짜 할 소리가 아닌데 이자는 어쨌든 사형은 선고됐겠죠? 강도살인 미수, 현주검조물 방화치사, 살인 미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도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실 사형 선고를 받고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이 폐지된 국가다 보니까 정남규는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다른 데 같으면은 사실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의 결말로 저희가 넘어가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정남규의 마지막 살인이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발 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사형시키든가 풀어주시든가 결정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지만 수감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살인을 못하니까 잠잠했던 가슴속 불이 또 요동을 칩니다.
1000명을 죽이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전 살인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증을 느낄 일도 답답할 일도 없습니다. 아니 저것조차도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사형 집행을 한 거잖아요. 마지막 살인의 선택은 저거였습니다. 만 40세였어요. 2009년 11월 21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정남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뭐죠? 혹시 유서나 뭐 이런 걸 좀 남겼나요? 유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은 발견되지가 않았는데요. 재판부에 보낸 그 편지 내용으로 이제 유추할 뿐이죠. 저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이 내용과 이렇게 맥락이 닿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편지의 사본이 지금 앞에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모든 게 끝난 이상 사형을 빨리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현재 왜 사형을 안 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복수심이고 나 또한 그랬었고 난 죽어서도 사람을 죽일 것이고 살아남은 피해자 20명도 반드시 죽이고 싶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죽이고 싶다고. 처음에 자기가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요구로 시작해서 막말로 끝나네요. 진짜 악마네요. 아니 이게 보면은 이게 두 번째 편지에도 비슷한 그 맥락들이 좀 있어요.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형을 집행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자부심을 느꼈고 살인에 대한 집착으로 미쳐 있었고 제발 사형을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살인 세계가 너무 좋고 환상적이고 저는 담배도 끊었지만 살인을 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살인에 대한 배고픔이 여전하고 국내 최고 살인마가 되고 싶었고 지금도 구속된 탓에 범행을 못해서 답답하고 괴롭고 모든 것이 끝난 이상 저의 수많은 피해자들도 강한 복수심으로 사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야. 끝까지 그 어떤 반성도 그 일말의 어떤 죄책감도 없네요. 담배도 끊었는데 살인은 못 참겠다. 이 결국에 거의 마지막 자신의 유서 같은 글인데 이걸 굳이 세상에 남기고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저는 이제 일단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자기를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잔혹행위를 다 일일이 기록을 해놨던 거죠. 특히 이렇게 그 담배라는 표현을까지 하고 사람과 자기의 기호 행위와 비교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경시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자기 합리화가 뿌리 깊게 이어져 있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는 이 극단적 선택이 스스로 정말 어떤 이런 죄책감이나 지금 현재 느끼는 무력감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살인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괴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결국 살인이라는 것에 이미 이 정남규는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남규는 자기 자신을 살해한 것이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런 이유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정남규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고 나서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화를 쏟아내는 기사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죽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단 한마디도 없이 저렇게 죽는 것이 정말 이기적이고
내가 정말 그 유가족으로서 참을 수 없다라는 기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네요. 정남규는 부유층을 응징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했던 우유 배달을, 할머니 아침 출근길을 배웅하던 여고생, 막내 아들과 잠을 청하던 삼남매 엄마, 그리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블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범행의 전말. 깨달 왔습니다. 게임에서 만난 여성의 호의를 호감으로 착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남성이 큰딸을 일방적으로 좋아해 괴롭힌 걸로 안다고 말합니다.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혼자만의 망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란했던 한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살인범 김태현. 와, 쟤 진짜 또라이네요, 진짜. 이게 끝까지 배신을 때리네. 미친놈. 노원세 모녀 살인 사건 범죄자 김태현입니다. 채널 A